안녕하십니까. 키로 푸는 수능 국어, 힘나는 국어의 힘날쌤입니다. 오늘은 9강, 대비되는 두 정보를 묻는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위원들이 이러한 대비되는 두 개의 정보를 물어보는 이유는 지난번 8강에서 이야기했던 특정한 정보의 내용을 묻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비되는 두 정보를 묻는 문제들은 최근에 수능 지문의 흐름을 보면 은 대부분의 그 지문의 내용이 서로 어떤 두 가지의 견해나 또는 내용이나 설명의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지문이 전개되어지는 그런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문에서 비교하고 대비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와 같은 대비되는 두 정보의 비교를 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 내용이 어차피 내용을 비교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그 정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이런 문제를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비교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기억이 나오고 니은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이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야만이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을 우리가 평소에 잘 익혀야 하고 또 그래야 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두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문두를 보게 되면 그 2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3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나 3개 항목의 그 내용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두 형태에서 보면 바로 이 문제가 이 2개 항목을 비교하라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게임 A라든가 또는 그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진 거 A와 B를 이렇게 비교해 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죠. 기업과 니은 뭐 이런 거 다게레오 타입과 칼로 타입을 비교해 보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최근에는 지문에 있는 기억하고 보기에 있는 가를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든지 이렇게 2개 또는 3개의 항목을 비교,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8강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항목을 그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출문제에서 한 이런 문제를 한 20문항 정도 뽑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10문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미리 확인하고 지문의 근거를 찾아보고 또 이 지문의 근거가 어떻게 선택지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출제자들이 문제를 만들고
선택지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숙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문항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문제 유형을 익히고 또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되는 두 정보를 비교하는 이 문제는 아까 8강에서 이야기했던 특정 정보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와 차이점은 이렇게 두 개의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항목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그 다음에 차이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20학년도 작년입니다. 6월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6월 모의고사 문제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작년 6월 그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서도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분석해 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6월 평가원 이 문제 19번부터 22번까지 이 문제는 두 개의 또는 세 개의 서로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비교해 보는 문제의 안내판이다. 좀 속된 말로 끝판왕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20번 문제를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이해, 즉 세 개 항목을 비교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세 개를 따로따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서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비교해 보라고 하는 이런 좀 지금까지 나오던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유형의 문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22번 문제도 이게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두 개의 정보를 비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문에 있는 에피크로스의 사상 이거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해 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지문에 있는 어떤 그 기억의 내용과 보기에 있는 어떤 니은의 내용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이런 곳 어디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긋고 니은이라고 표기를 해 놓는 거예요. 니은이라고 여기다 니은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지문에 있는 기억과 그 다음에 보기에 있는 니은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익혀두어야만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풀어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윗글의 에피쿠로스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약간 좀 독특한 그런 좀 뭔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유형의 문제를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개의 문제에서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는 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수능의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20번 문항을 한번 보시면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도를 보면 출제자가 어떤 키를 내놓고 있습니까?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기억과 디귿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출제자는 선택지에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있는 키가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는 기억하고 니은 디귿을 갈라 놓았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 그리고 5번은 기억 니은과 디귿을 갈라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기억과 니은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니은하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기억과 니은 디귿을 갈라놓고 또 니은과 디귿이 같은 그 내용으로 그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아시겠죠? 니은과 디귿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억과 디귿은 어떻습니까? 같이 묶어지지를 않았죠. 이런 걸 보면은 기억과 디귿은 뭐예요? 차이점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이해를 해서 선택지의 내용을 머릿속에 다 담아놓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기억과 니은, 디귿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서 정답을 확인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알겠죠? 기억, 니은, 디귿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면서 지문을 읽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에도 그 앞에서 그 키를 이야기하면서 말했었는데, 이렇게 문두나 보기나 선택지에 출제자가 제시하는 키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키를 잘 찾아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시면 윗글에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문두가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이란 말이 있는 걸 보는데 이거는 뭐예요? 지문에서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을 때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이겁니다. 즉 출제자는 학생들이 지문에 제시해 놓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보기에 나타난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기에도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딱 봐도 보기는 뭐 몇 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A와 B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A와 B의 내용을 비교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교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또 하나 출제자가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A와 B를
비교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더러 A와 B를 비교해 보라고 하는 그런 주관식 문제가 아닙니다. A와 B를 출제자가 다 비교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부정형이니까 잘못된 거 하나를 골라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비교한 내용은 어디에 제시가 되어져 있냐면 선택지에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비교한 내용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선택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교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1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선택지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은 보기의 내용, 뒷부분은 지문의 내용, 즉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차이점이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물어보니까. 즉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보기에 나와 있는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보기의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지문에 나와 있는 에피쿠로스의 생각, 즉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 이 두 개를 잘못 말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은 선택지에 출제자가 다 제시해 놨어요. 그럼 이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에피쿠로스 사상과 얼마나 연결되어지는지를 판단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먼저 보기를 읽고 나서 보기 앞에 선택지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보기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고 나서 읽어간다면 훨씬 좋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대요. 예?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예요. 신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부터 오메가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신이 정말 모든 걸 다 관장하고 관여하고 이끌어가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체의 훌륭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다. 그러니까 신은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서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기에서의 내용은 뭐예요? 이 신이 전지전능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또 행복한 상태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할 수 있다 하는 게 보기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문에 있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되겠는데 그걸 어떤 내용이 될지는 우리 잘 모르겠죠. 왜? 지문을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선택지는 어느 정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는 걸 부정하고 우주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딱 봐도 이 에피쿠로스의 이 사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이 있고 인간이 있다면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신은 관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선택지 2개에서 확인했네요. 그 다음 3번째는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말했대요. 이건 지문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인용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신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에피쿠로스도. 신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인간에게 개입하지는 않는다. 인간과 별개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보았다. 아시겠죠? 다음에 인간은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신은 인간과 신의 어떤 그 중간 위치에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지문에 있다는 겁니다. 본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신과 인간이 따로 별도로 존재하긴 하는데 신은 에피쿠로스 생각은 신은 인간과 그 가운데 지점에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망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선택지 여기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신의 영향력을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저 앞에 선택지에 숨겨진 키를 이야기할 때 정답은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을 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신은 그렇게 보면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1, 2, 3, 4는 에피쿠로스 1, 2, 3, 4에서 에피쿠로스는 신은 인간에게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고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5번 선택지만 신이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1, 2, 3, 4와 5번 선택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정형 문제이기 때문에 1, 2, 3, 4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지만 5번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도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고 문제를 보면 훨씬 더 쉽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지문을 읽어가면 되겠는데 이 22번 문제의 보기와 선택지를 통해서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인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즉 신은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선택지 1, 2, 3, 4 여기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는 에피쿠로스 사상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는 것을 발판으로 해서 지문을 읽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의 내용도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면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누가 그랬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신이
신이 모든 걸 다 관장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신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보기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에피쿠로스가 등장하죠. 자, 고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 이게 뭐예요? 결정론적 세계관이죠. 신이 모든 걸 다 관장한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틀렸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게 잘못이라고 말해야겠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했대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의 생각은 자연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자연학은 뭡니까? 여기 있는 이 결정론적 세계관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자연학의 내용은 뭐겠어요? 이 신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존재하긴 하지만 신과 인간은 전혀 관련이 없는, 즉 신은 인간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기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일문단 딱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맞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한다. 아까 거기 선택지에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선택지 3번에 있었잖아요. 인정을 하긴 하지만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봤어요. 즉 여기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뭐였겠어요? 앞에 결정론적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신은 두려운 존재다. 신은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봤어요. 그게 아니다. 그럼 뭐냐?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의 삶이 아까 선택지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5번 선택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신론적 관점인 것입니다. 기억의 내용이 뭐예요? 중간세계, 신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존재할 뿐이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론적 관점이 무엇인지 알겠죠? 자,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예요. 신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자기만 행복한 거예요. 왜?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어떤 것에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아시겠죠? 고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것을 지금 왜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을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따라서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인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본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신론적 관점입니다. 누구도 신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신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나 행복은 누가 결정하냐? 인간 자신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신론적 관점입니다. 아까
20번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비교하는 문제 있었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출제자는요, 이 지문을 쓰면서 좀 재미있게 지문을 쓰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억, 이신론적 관점은요, 앞에다가 이신론적 관점을 먼저 얘기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또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연학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 뒤에서 자연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나 육체나 별게 아니다. 거의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나눌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되어 인간은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시겠죠? 이러한 생각이 뭡니까?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으니까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아시겠죠? 인간과 영혼은 똑같은 것이다. 영혼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죽고 난 뒤에는 그걸로 끝이다.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뭐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라. 이건 얘기가 자연학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이러한이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이것이 바로 이러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학. 자연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자연학의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결정론적인 이해, 이게 뭔지 알겠죠? 이거는 저기서 말했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뭐예요? 결정론적인 관점. 이거하고도 달라지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은 보기의 생각하고도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것은 뭡니까?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비결정론적인 관점은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끝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직 낙하 운동이 아니라 비스듬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져서 충돌해가지고 튕겨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만 유지되어지는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 수직 낙하 운동도 하겠지만 어떤 것은 비스듬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떨어져 가지고 튕겨나가 버리는 이런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신이 일정하게 관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더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주도 역시 우연의 산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이 만들지 않았다. 신이 관장하지 않는다. 결정론적인 그런 관점을 지금 뭐예요?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가 없다. 또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lik은 찾을 수가 없다. 네, 인간과 신은 별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아까 우리가 보기의 문제를 보면서, 즉 22번 문제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어떤 내용일 것이라는 건 다 짐작했는데, 지문의 내용이 선택지와 똑같이 지금 그대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가까이는 요것들이죠.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걸 밝히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윤리학을 펼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학은 앞에 기역과 니은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디귿의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귿도 기역니은을 발판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게 윤리학이에요,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윤리학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신과 인간은 별개다. 신은 인간에게 관장하지 않는다. 신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에피쿠로스가 윤리학을 냈는데 결국에는 그 내용이죠. 야, 신이 우리를 개입하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 사후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그럼 뭐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의 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 이겁니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이에요.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게 지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22번 문항을 통해서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과 디귿에 대한 이해, 차이점과 공통점 물어보고 있어요. 자, 기역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 맞죠? 왜? 결정론적 관점. 신이 인간을 지배하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죽음의 이유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맞네요. 그런데 니은과 디귿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방법을 제시한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 방법을 제시한다. 이것도 좀 사실은 문제가 있고, 더 앞에서도 인간이 기억이, 선생님 설명을 잘못했네요. 이 기억은 이신론적 관점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기억이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 고대 그리스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결정론적 관점이라든가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뒷부분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1번 선택지는 틀렸고요. 2번 기억은 우주가 신에 의해서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 맞아요? 아니죠. 3번 기억과 니은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까? 안 했어요. 뒤쪽은 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것은 좀 맞다고 하지만 여기 기억과 니은이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내용이었죠. 4번 기억과 니은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맞죠. 이게 뭐냐면 신이 절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믿음, 즉 뭐요? 복이나 그 다음에 결정론적 이런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말했죠. 왜? 신이 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맞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니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기억과 니은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 이거 맞습니까? 또 디귿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번도 틀렸습니다. 자, 22번 문제 너무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1번 신이 모든 것을 원인으로 보는 생각. 즉 보기에 나온 선택지의 앞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 결정론적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맞았죠? 그것하고 차이점이 있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2번 자,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을 이끈다. 모든 걸 다 영향을 미치고 관장하고 주관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했냐면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 사상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죠.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3번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맞아요. 신도 존재하긴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중간 지점에. 그런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공통점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고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르 사상과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는 내용이죠. 다음에 5번 신이 인간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아까 보기에서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으니까 속해 있다고 생각은 맞긴 맞았어요. 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이것도 지문에 나와 있었죠. 중간 세계에 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에피쿠르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에피쿠로스는 신의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어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문제는 3점짜리였지만 너무 허망한 문제죠. 전에 선생님이 말했지만은 선택지에 제시되는 키에서 정답은 하나다 하는 걸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겠고 또 이 앞에 부분과 선택지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냥 선택지만 보더라도 이게 정답이겠다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우리가 평소에 학습한 대로 그런 방법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을 찾아가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작년도 그 수능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었습니다. 딱 보시는 순간 이것도 지난번 시간에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전통적 인식론자와 베이스주의자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작년에 이 수능 문제를 풀고 난 이후에 선생님이 학생들이 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달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하면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을 앞에다 짧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의 생각을 제시해서 둘을 비교해 가면서 에피쿠로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형태의 지문을 보았을 겁니다. 그 형태가 지금 이 수능 시험 문제 지문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분석하면서 이런 형태의 지문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것이 출제자들이 지문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익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이 6월 모의고사에서 에피쿠로스의 생각,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나 지문의 구조는 잊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형태의 지문에서 출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가를 익혀둬야 한다. 그건 잊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했고, 조금 전에 봤던 22번 문제를 풀면서 이게 보기 형태로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밑줄을 긋고 에피쿠로스의 밑줄을 그어서 기역과 니은으로 출제를 한 것이나 똑같은 문제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런 독특한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도 익혀둬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문제를 공부하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누군가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에피쿠로스의 사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뭐 이런 질문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배경 지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문이 쓰여진 구조 아시겠죠? 지문의 구조와 그런 구조에서 문제를 어떻게 내는가를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보면 뭐 수능 특강이나 막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총 천연색으로 막 내용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의 형태를 봐야 돼.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저 앞에 6월달 문제에서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 나왔고 여기는 전통적 인식론자들 나왔고 6월달 문제에서는 에피쿠로스 나왔는데 여기는 베이스주의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6월달 그 지문의 구조를 딱 봤다면 머릿속에 딱 들어오겠죠? 여기서 이만큼 전통적 인식론자들의 이야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 전체 뭐예요? 베이스주의자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물어보겠구나.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명백하게 차이가 드러나요. 6월달에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결정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문제로 물어봤어요. 근데 이 11월 수능 시험 문제에서도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떤 명제에 대해서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진대요.
그러면 세 가지 믿음의 태도가 뭐냐? 우린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문에 설명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세 가지 믿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명제를 참이라고 믿는다. 두 번째 거짓이라고 믿거나, 세 번째 참이라고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어떤 명제를 본다는 거예요. 자, 누가 내일 눈이 온다 그러면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또는 거짓말이야, 또는 믿지도 않는 거. 이런 셋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베이스주의자들은 뭐예요? 믿음은 정도의 문제다. 이런 1, 2, 3, 세 가지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다. 즉 뭐예요? 강한 믿음부터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어느 거 하나를 갖는다. 완전 차이가 나죠. 이것을 문제로 물어본 문제가 바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려고 하는 17번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뭐 그냥 그것만 이해를 하면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을이라는 사람이 기억, 전통적 그 인식론자라고 한다면, 전통적 인식론자라고 한다면 뭐예요? 베이스주의자가 될 수 없겠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맞죠? 자, 기억.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 믿겠죠. 이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다? 맞아요? 믿음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 누구였어요? 베이스주의자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억의 생각하고 니은의 생각이 같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이건 틀렸죠. 바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은 전통적 인식론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져야 돼요. 참이라고 믿으면 거짓이라고 믿을 수 없다. 셋 중에 하나만 갖는다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니은 베이스주의자입니다. 정도를 갖고 보는 거예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맞아요. 믿음의 정도로 보니까. 강하다는 것부터 약하다는 것까지 뭐예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이라고 믿는 믿음의 정도를 강하게 갖는 경우도 있고 약하게 갖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90%라면 이건 10%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 지점이 50%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5번 니은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두 개가 다 내일 눈이 온다? 거짓말이야. 비가 온다? 그것 거짓말이야. 이렇게 믿더라도 후자,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 이것을 전자보다, 을이 이거 눈이 온다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 왜? 정도 얘기니까. 그래서 금방 우리는 이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작년 수능 17번 문제는 그 6월 모의고사 문제와 연결지어서 설명하니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출제 유형이라든가 지문의 구조라든가 문제에 대한 출제 방법이라든가 풀이 방법을 익혀둔 학생이라면 이거 보는 순간 엄마 이거 6월달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네, 바로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해둬야 되고, 서로 대비가 되는 두 개의 정보를 비교해보는, 또 세 개의 문제를 비교해보는, 보기와 지문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방식대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